우리가 정책 집행 과정을 얘기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정책 집행의 개념에 대해서 또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 집행 그 연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는 간단한 이야기 있었고 또 정책 집행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보니까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정책 분야 연구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좀 적은 편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집행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좀 적긴 한데 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은 일반화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여러 학자들이 그동안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을 발표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쭉 모아 보니까 대략 그 정도의 요인들이 있겠다라 하는 정도로 이해만 하면 될 것 같고, 집행에 있어서의 그 수능 문제는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 혹은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 대상 집단이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따라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552쪽에 보면은 수능을 어느 정도 하느냐 여기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책을 한번 보도록 하고, 556쪽에 보면은 정책 집행자 혹은 대상 그룹의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거기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도덕적인 설득, 두 번째가 유인 또는 보상이라는 것, 세 번째가 벌 주는 것이죠. 처벌 또는 이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숙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시험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제대로 잘 따라줘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수능이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들 알아서 따라주면은 좋은데 잘 따르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이 도덕적인 설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그리고 온 인류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때를 지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렇지 않느냐 하고서 말하자면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적으로 모티베이션이 이루어져서 스스로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중에 청백리 사상이라는 게 있죠. 공무원들은, 관료들은 청변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돈을 너무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탐관오리 된다. 나쁜 관료가 된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람직한 공무원, 관료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주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도덕적 설득이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 말고 뭔가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때 좋은 것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돈이 되겠죠. 그래서 잘 따르면 보너스 줄게. 요거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추가로 돈 준다, 용돈 준다, 보너스 준다. 또는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급을 하나 올려준다, 특진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적인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뭐 승진과 관련된 그런 그 보상을 제공하는 것, 이걸 통해서 정책 집행. 세 번째로는 벌을 주는 거죠. 이건 이제 반대로 불이익을 주는 건데,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순응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벌금을 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승진해서 탈락시킨다. 이런 식의 소위 그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수능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과연 집행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정책의 원래 그 계획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그 전제가 정책 집행하는 사람들이 원래의 정책 구도에 정책 계획에 자꾸 시비 걸지 말고 태클 걸지 말고 잘 순응해서 따라와줘야 된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순응,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당연히 그 전제가 원래 정책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정책의 원래 그 내용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것을 충실하게 그대로 순응해서 집행했다 하면은 그 결과는 참혹스럽게 되겠죠. 굉장히 그 비극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응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정책의 내용이 이런저런 차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먼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정책 집행에 있어서 순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책 집행의 유형 얘기하면서 뭐 상향식, 하향식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설령 정책의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책 집행하는 사람들이 당초 결정자들이 정했던 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또는 뭐 분권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과연 정책 집행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원론적으로만 말한다면은 재량권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상부의 결정자들이 정해놓은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집행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 소개하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 바로 Man on the Spot라는 개념입니다. 현장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an on the Spot라는 말은요, 스파트라는 게 그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부 조직 핵심 고위 관료들, 고위 디시전 메이커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데 그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현장을 바로 스파트라고 하는데 맨 온 더 스파트라는 거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즉 현장에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일선 담당자에게 집행 과정에서 재량권을 주는 것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책의 퀄리티는 정보의 함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디시전 퀄리티가 정보의 함수다라는 말. 이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시험 볼 때 시험 성적은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만큼 괜찮은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당하게 시험을 본다면은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지식, 정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시험 성적이 낮을 거예요. 즉 시험 답안지를 써낸다라는 것이 일종의 그 디시전이 되는데 그 디시전의 퀄리티는 낮아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일선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중앙에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흔히 비판을 할 때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탁상행정. 그 말은 뭡니까? 현장에 정확한 정보도 없이 상세한 정보도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이럴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좋겠네 라고 결정하는 것, 이걸 우리가 탁상행정이라고 보통 비판을 합니다.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가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결정을 내리다 보면은 그 디시전 퀄리티는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탁상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지방자치 논리를 보여주는 건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와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보다는 지방 분권화된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논리가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생선회를 좋아한다고 치고 생선회를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은 어디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가락동 농수산시장 가가지고 거기서 도매로 온 것들 거기서 먹어도 꽤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싱싱한 생선회를 먹고 싶으면 바다로 가야겠죠. 바닷가. 그래서 뭐 속초항이든 주문진항이든 그 동해안 바닷가에서 배에서 싣고 오는 그 고기를 바로 거기서 회쳐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가능만 하다면 고기 잡는 배 타고 가가지고 바다에서 잡아 올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를 쳐서 먹으면 제일 싱싱하게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정보라는 것이 발생하는 곳, 이게 이제 바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정보가 가장 싱싱하고 생생하고 충분하게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사건이 발생하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그 지역 그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의해 가지고 정리가 되고 우리 그전에 조직에서 의사 전달하는 얘기 봤었죠. 그런 식으로 전달해서 중앙에 있는 또는 고위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면은 그 과정에서 마치 바닷가에서 갓 잡은 생선이 처음엔 싱싱하다가 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쭉 전달돼 가지고 시장까지 딱 온 다음에는 그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정보의 그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먹는다고 배탈 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가급적 신선한 생선을 먹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바닷가 고기가 잡히는 그 현장에서 회를 먹는 게 좋은 것처럼 정책의 퀄리티라는 면에서 생각한다면은 정보가 발생하는, 즉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그 현장 가까이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생하고 싱싱한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지방자치 논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4개가 있는데 가운데 큰 동그라미가 중앙정부고 이제 밑에 광주, 대전, 부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이 동그라미의 크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앙정부의 그 동그라미 크기를 중앙정부에 있는 또는 조직 상층부에 있는 고위 결정자들이 다룰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정보의 맥시멈 용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동그라미 이상의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밑에 광주, 대전, 부산 이 동그라미는 이거는 광주시 또는 뭐 대전시 또는 부산시청 그 지역 정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 커패시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중앙정부에 인력도 많고 조직도 크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 정보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지방의 자치단체들에 비해서는 좀 커요. 그렇지만 무한한 건 아니야.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즉 정책 문제들이 막 생겨나. 당연히 대전에서도 생겨나고 부산에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다 모아 보니까 그 정보의 양이 광주는 요 광주 동그라미만큼, 대전은 대전 동그라미만큼, 부산은 또 부산의 요 동그라미 크기만큼 딱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허용되지 않고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다. 즉 그 말은 각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또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각 지역에서 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그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정보의 바탕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전 지역과 광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양은 저 밑에 있는 동그라미 3개를 합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다 중앙정부로 올려보낸다. 그러면은 이 밑에 동그라미 3개의 면적을 합하면은 중앙정부 동그라미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각 지역에서 중앙정부에게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하고서 정보를 쫙 올리는데 아무리 그대로 다 올린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보를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맥시멈 커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초과하는 정보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정보를 보고할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상세한 정보를 그대로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축소하고 축약하고 정리해서 즉 부피를 줄여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요. 생생한 정보가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상세한 정보가 아니라 그것들을 예컨대 뭐 평균치만 보낸다든지 모든 수치가 아니라 또는 뭐 최대치, 최소치만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앙정부의 정보 처리 능력 범위 안으로 맞춰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각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화살표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총량이 부산이라는 동그라미만큼인데 이걸 그대로 다 중앙으로 보내지 못하니까 축약을 시켜요. 저 작은 동그라미만큼. 그러면 대전, 그다음에 광주시 다 같이 자기네 고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축약시켜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중앙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동그란 조그만 동그라미 3개를 합하면 그 정도는 중앙의 정보 처리 능력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보라면 중앙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대전을 놓고 생각하면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요 조그만 동그라미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고 지방자치가 되어서 대전시에서 스스로 대전 지역에 발생하는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는 이 밑에 있는 큰 동그라미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앙에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정보의 양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정보의 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디스턴 퀄리티라는 것이 정보의 함수다라고 본다면은 중앙 집권화된 정책보다는 분권화된 정책이 훨씬 더 디스턴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현장인, man on the spot라는 개념입니다. 결정을 가급적이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 또는 현장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보의 그 신선도 또는 그 생생한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디스턴 퀄리티는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논리가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되나요? 상당히 그럴듯한 논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논리에도 이제 우리가 굳이 비판을 하자면은 한두 가지 정도 비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여기 그림을 사실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 그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정보를 풀로 다 올려도 커버할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칫 잘못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섭섭한 얘기가 들 수 있겠지만은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이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똑같다. 요게 전제가 되면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현장인 개념이 적실성이 있는데, 만약에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이 정책 결정자들 또는 집행자들이 중앙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이 논리가 사실은 적합치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앙정부에 있는 관리들, 고위 관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만을 종종 듣게 돼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쭉 관리하던 거를 이제 분권화한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쭉 토스를 해줬는데, 해놓고 보니까 지방에서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분권화된 업무를 떠맡다 보니까 일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잘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이렇다면은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이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불만도 중앙정부에서는 종종 합니다. 또 하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가지고 그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을 한다라는 말이 지극히 타당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느냐, 대전은 대전만 생각하고 부산은 부산만 생각하고 광주는 광주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코디네이션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종종 발생하는 게 소위 그 님비 현상이라는 거 들어봤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 사정만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 동네에는 만들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좀 혐오 시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방사능 물질 핵 폐기물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그 위험한 시설물 같은 경우, 분명히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은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되는데, 각 지역 정부로 하여금 모든 걸 결정하게 하다 보면은 아무도 자기 동네에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코디네이션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정책 결정의 퀄리티가 정보의 함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가급적 정보가 발생하는 곳에서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 정책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결정을 상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거죠. 현명한 정책 집행 방식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좀 쉬운 문제라면은 탑다운 어프로치 또는 중앙 통제적인 집행, 위에서 정해놓고 프로그램 된 대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너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다면은 중앙에서 모든 걸 처음부터 정해놓을 수 없으니까 집행해 나가는 단계에서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도록 하는 현지 적응적인 집행, 어댑티브 임플리멘테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이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일직선으로 보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복잡성이 크다,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문제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일수록 적응적인 집행이 더 나을 것이고, 단순한 사안이라면은 이것까지 집행자에게 일임할 필요는 없고 중앙에서 모든 걸 그냥 컨트롤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을 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가가지고 하나 주세요 하면 돼. 그럼 그냥 50원 냈나 이래가지고 그냥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절차예요. 이거를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한테 네가 재량권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으러 이제 시민이 오면은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해줄지, 돈을 얼마나 받을지 네가 알아서 정해라.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심플하고 단순한 문제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오면은 어떻게 해서 하면은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고 재량권을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면은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기보다는 지방에 위임해 주는 것이 좋은데 역사적으로 한 가지 아주 괜찮은 집행 방식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하나 잠깐 얘기해 준다면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열심히 시행이 되었었던 새마을 운동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새마을 운동을 겪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7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다지 잘 살지 못하던 시절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지방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규모로 아주 강력하게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새마을 운동 정책인데 이 새마을 운동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그 사례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다른 나라 공무원들한테 교육 교재로 가르칩니다. 동남아 같은 데서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공무원교육원 과천에 있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렇게 숙식하면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고 가르쳐줘요. 새마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70년대 초반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서울 지방 할 거 없이 다 못 살았어. 잘 살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었어. 소득을 늘리면 좋은데 뭘 어떻게 해야 우리 동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새마을 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자, 우리 각자 마을을 살고 있는 마을을 현대화시키고 소득도 좀 늘려봅시다라고 하면서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일종의 레퍼토리를 준비한 거예요. 레퍼토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각 지역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적합한 걸 고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농촌 지역에서 또는 뭐 어촌 지역에서 또 인구 규모가 어떠면 되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그 유형을 나눠 가지고 이런 유형 동네라면은 A라는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면은 괜찮을 거다. 그래서 유형을 나눠 가지고 몇 개의 그 샘플 프로그램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토리라는 거 그전에 정책 결정 이론하면서 얘기했었죠. 따라 하다 보면은 그냥 뭔가 나온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레퍼토리를 준비해 준 거야. 그러니까 니네 동네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거 골라서 거기에 지시된 대로 그대로 따라 하면은 괜찮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 마을 사람들한테 당신네는 이런 유형에 적합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해 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는 자, 이런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하고서 쭉 나열만 해놓은 거야. 선택은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한 거죠. 그럼 각 지역에서 자기네 동네의 사정은 자기네들이 제일 정확히 알겠죠. 그 정보를 중앙으로 올려 보낸다면 중앙정부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니네는 이거 해라 지시하지 않고 그 대신 여러 개의 유형만 쭉 제시를 하고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 거는 각 지역에서 알아서 선택해서 실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 동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정보 체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각 고장에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좀 부족하다 하면은 그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은 이 전형적인 그 절충 스타일이 될 텐데 중앙에서 모든 걸 상세하게 결정해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걸 야 니네가 그냥 알아서 다 해라 라고 자율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방임해 두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는 몇 개의 그 괜찮은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는 그중에서 자기네 동네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걸 골라서 시행을 하고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중앙에서 그 프로그램에 관해서 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정책 집행 그 스타일이 탑다운 방식이 좋으냐 아니면 바텀업 방식이 좋으냐 이거를 이거냐 저거냐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집행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정책 과정의 네 번째 단계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책 과정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였었죠. 그래서 문제 인식과 문제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확인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단계, 결정 단계가 있었죠. 대안을 찾아보고 찾아본 대안을 비교해보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었던 그 대안을 실행에 옮기는 집행 단계였었고 지금부터 얘기할 평가는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잘 됐나 못 됐나 못 됐다면 왜 그럴까 하는 걸 찾아보는 분석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정정길 교수님 교과서에는 11장에 정책평가에 대한 논의가 쭉 나와 있는데 정책평가의 개념을 잠깐 보면은 시행했던 정책이 원래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또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왜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평가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거 얘기했을 텐데 강의 노트에 보면은 정책 분석과 개념적 비교라는 것 있죠.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정책 분석이라는 말은 대개 결정하기 이전에 고민해보는 단계이고 정책 평가라고 한다면은 대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이제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 앞에 파워포인트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의거해서 개별적인 정책 평가뿐만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들 그리고 공식적인 관료들이 일하는 정부 기관이 아니어도 공공기관으로 속하는 많은 부서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상세한 거는 굳이 볼 필요 없겠지만은 이 법에는 평가를 이렇게 해놨어요. 일정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에 관해서 그 계획 수립, 집행 과정,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대개 보면은 정부에서 이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들은 대개 기관을 분석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책 평가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조직 또는 부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정책 또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정길 교수님 책의 624쪽을 보면은 624쪽에 소위 신공공관리론 얘기가 나오는데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적인 그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서 행정 부문에도 시장주의적인 경쟁 원리 도입이 필요하다. 또 전통적인 관료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나태하고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비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행정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관료제처럼 그냥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과연 정부가 일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나오게 됩니다. 신공공관리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정학 개론을 배웠을 때 첫 부분에 그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행정과 경영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차이 나는 점이 있다.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경영에서는 이익 극대화, 돈벌이가 주된 목표인데 행정에서 추구하는 주된 목표는 사실 돈벌이가 아니에요. 효율성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공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도 그전에 공익 또 공공성 얘기했었죠. 그 공익에는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비경제적, 비물질적 가치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비물질적이고 비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낭비 그리고 비효율성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공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공기업은 그런 거야, 원래 공공부문은 그런 거야 라고 하다 보면은 공익 또는 공공성을 빙자해가지고 효율성이 엉망이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 이런 게 나타난 그 배경에는 그동안 이 정부 관료제의 업무를 뭐 공익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봐줬더니 야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공기업 들어가는 거 뭐 신의 직장 뭐 또는 뭐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일단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럴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돈을 썼으면 그 돈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발생했는지 따져보자. 그래서 성과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각종 정책 평가를 할 때 성과 관리라든지 또는 뭐 성과 평가라는 식의 성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관련된 내용이 624쪽에 나와 있는데 대개 이제 성과 평가라는 말을 할 때는 필연적인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성과 평가라는 말을 할 때는 대개 이 정부 업무 평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기관, 특정한 부서를 단위로 하는 것을 지칭하고 정책 평가라고 할 때는 굳이 어떤 특정한 부서를 단위로 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이 원래 어떤 의도였느냐, 잘 해결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굳이 의미를 구분하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고 뭐 이런 게 시험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정책 평가의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의 초반부터 누누이 정책은 가설과도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합리성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선택은 내용적 합리성이 있는, 즉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건데 이 내용적 합리성을 결정을 하는 이 순간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절차적 합리성에 의존한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은 절차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결정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 결정에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 정책이 제대로 된 선택이었나 그렇지 않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평가라는 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결정을 해놓고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가 전혀 없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점심시간에 학교 밖에 나와가지고 밥을 먹었어. 그리고 이제 길을 건너와야 되는데 식당문을 딱 나와서 보니까 파란불이 켜져 있어. 파란불이 켜졌으면 건너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너자라고 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 그냥 걸어오다가는 한 번 내린 결정이니까 나는 그냥 한다라고 해서 계속 걸어보다가는 자칫하면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안 치여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식당문을 나와서 저 앞에 있는 신호등을 봤어. 그러니까 파란불이야. 그래서 건너면 되겠다고 걸어가는데 한 번 결정한 다음에, 즉 파란불이니까 걸어야지. 그러니까 걸어가자. 한 번 결정하고 집행한 다음에 그 결정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라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어가면서 신호등을 계속 주시하는 거야. 그러다가 신호등이 색깔이 바뀌면은 걸음을 멈추는 거야. 안 바뀌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파란불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했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계속해서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이 바뀌어버렸어. 색깔이. 빨간불로 바뀌었어. 또는 깜빡깜빡해. 그런데 내 발은 벌써 한 걸음 내디뎠어. 이대로 걸어가면 차에 치인다.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불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집행은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제는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다음에 평가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은 바꾸는, 수정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로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한 번 내린 결정, 나는 이대로 끝까지 간다, 이러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좀 제대로 되고 있나? 잘못된 건 아닌가? 피드백하면서 또는 평가하면서 평가해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나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저번에 중간고사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했는데 중간고사 성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것 같아. 죽을 썼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현명한 겁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까?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냥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나는 한 번 정한 거는 그대로 끝까지 가 해가지고 계속 가다가는 기말고사도 망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피드백하면서 평가하면서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러닝 메모리 이건 다음 나오는 얘기가 연관되니까. 정책 평가를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요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요. 평가라는 것이 보통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야단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었지? 하는 식으로. 위험하다고 했어. 어쩐지 좀 아슬아슬해 보이더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러다가 결국 이 꼴 난 거 아니야? 해서 야단치는 대로 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1997년에 김영삼 정권 말기에 IMF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 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IMF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부 고위 관리들 불러놓고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IMF 청문회라는 거를 우리가 정책 평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진짜 유익은 뭐냐 하면은 도대체 그때 어떤 식으로 했길래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청문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막 전 정권이 이게 당도 다르고 하니까 지난번에 이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뭘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막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쪽으로 많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정책 평가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관리를 개선하는 거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되돌아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왜 부족한지를 캐보자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내자. 잘못됐다면 왜 잘못됐는지를 일단 먼저 알아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찾아서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관리 개선, 매니지먼트 임프루먼트가 되는 겁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해보자. 말만으로는 안 돼. 뭐가 안 좋은지, 어디가 안 좋은지, 이게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개선책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 개선이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학습이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결정을 내렸고 집행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이게 쭉 축적이 되다 보면은 정책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으로, 지식으로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 한 학기 내내. 노트 필기 하나도 안 하고 뭐 책에 줄도 하나 안 긋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 책도 깨끗,
강의 노트도 깨끗. 내가 장을 지집니다. 틀림없이 머릿속도 깨끗합니다. 한 학기 지나고 나면은.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정책 평가를 하는 중요한 목적 두 번째가 학습이라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지식을 쌓아놓는다는 얘기예요. 맞으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요한 거 메모도 해두고 뭐 이러면서 아 이때 이런 얘기 했었지, 이런 개념 배웠었지 하는 걸 자꾸 그렇게 메모해 놓으면은 이게 쌓이면은 노트가 쌓이면은 이게 곧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한 지식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그 평가를 통해서 예전 정책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런 결정을 내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런 결정을 이렇게 시행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찾아낼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축적이 된다는 게 바로 이제 학습이 되는 거고,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당장 이 정보를 써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이와 비슷한 업무를 추진할 때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평가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우리의 그 조직 관리를 좀 더 좋게 해보자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향상을 노릴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야단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꼭 뭐 야단치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은 평가라는 것이 없으면 책임성이 희박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벌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잘하면 상을 주고 잘 못하면 벌을 주고 하는 것, 이거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평가 자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사회과학대학 또 뭐 다른 인문대학 이런 단과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장님들 지휘하에 또 학과장님들 학과 교수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해요. 행정팀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1년마다 뭐 예컨대 BSC 뭐 이런 거 이제 평가를 해.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우리는 아직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은 딱 발표를 하는데 이게 뭐 꼴찌가 나왔다 이러면 창피하잖아. 뭐 다행히 어쨌든 우리 학교 내에서 인문사회계열 학과 평가할 때 보긴 했습니까 혹시? 우리 총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학생들 또는 재학생, 졸업생들이 이 단과대학이나 학과 평가 이런 걸 열심히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교수님들한테 막 건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래야 또 학과가 또 대학이 발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몇 등 했는지도 모르겠네. 전에 관광학부인가? 관광학부가 1등하고 우리는 이제 2등 했어. 뭐 구체적인 등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관리 개선 그다음에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학과 평가한다 또는 단과대학 평가한다, 뭐 BSC 해가지고 그 지표로 해서 점수 매겨서 1등부터 쭉 한다, 뭐 S급, A급, B급 뭐 이렇게 한다 하면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책임성 또는 책무성이라고 하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메커니즘이 상벌제도이고, 그 상벌제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책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평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참 애매한 작업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평가의 대상이 되면은 그 평가의 틀에 맞춰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 평가 지표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다들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중앙일보 대학 평가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대학 총장님들 또는 뭐 교무처장 모임 이런 거 하면은 다들 조금 말도 안 되는 식의 평가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현실에서는 그냥 다들 중앙일보에서 우리 학교가 이번에 몇 등했어 뭐 이거 가지고 작년보다 떨어졌네 하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총장님은 교수님은 뭐 하고 했길래 이렇게 됐냐 해가지고 동문들도 막 야단치고 막 이래. 또 점수 잘 나온 데는 막 신문 광고를 막 내면서 이제 입학 광고 같은 거 할 때도 막 우리는 막 몇 등 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래. 그러니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이 부분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나중에 그때 해당되는 부분 나올 때 그때 조금씩 해주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공개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책 평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좀 이따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정책 평가를 유형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좀 더 정책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 평가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평가 쪽은요, 미리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주의 겸 뭐 당부 겸 뭐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책학이라고 또는 정책과학이라고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만 잡다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나 또는 뭐 언론에 의해서거나 또는 그냥 뭐 술자석에서 그냥 막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식으로든 오만 군데서 다 정책을 평가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평가 쪽에는 쓰이는 용어들이 너무 복잡하고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또는 강의 노트에서 이제 이런저런 개념을 소개를 할 텐데 이게 정책 뭐 예컨대 결정 과정이라든지 또는 뭐 그 문제 형성 이런 쪽에서는 비교적 그 정책학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개념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은 평가 쪽은 정책을 전혀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도 어쨌든 자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하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평가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용어를 막 써. 그래서 개념들이 단어들이 막 혼란스럽게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를 일단 먼저 내가 주의사항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 평가의 그 유형도 구분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해본다면은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 프로세스 이밸리에이션, 아웃컴 이밸리에이션으로 일단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평가라는 말이 내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것하고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과정 평가라는 거는 절차적 합리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그 과정, 절차 제대로 밟았는가, 정당한 과정을 제대로 밟았는가, 요걸 따져보는 거고 결과 평가라는 거는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문제를 잘 해결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substantive rationality를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과정 평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평가. 결과 평가는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결과 평가, outcome evaluation이라고 한다. 절차적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과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요, 그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내용적 합리성을 확인하는 것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과정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감사를 할 때, 뭐 국정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또는 뭐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를 지원해주면은 그다음에 나중에 또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비를 지원해 줬어. 또는 어떤 부서에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뭐 몇십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따져봐야 되는 거는 진짜 뭘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괜찮은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시원찮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이게 진짜겠죠. 왜냐하면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진짜 목적은 좋은 연구를 하게끔 하는 거고, 프로그램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그 정책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 나왔는지, 정말 좋은 결과가,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컨대 어떤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정말 괜찮은 연구인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사실 평가가 쉽지가 않아. 정부가 일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정말 공익에 보탬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용적 합리성 여부를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평가할 때도 절차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을 쭉 진행하는 동안에 법대로 했냐, 규정대로 했느냐, 제대로 도장 받을 때 다 받았느냐, 보고할 거 제대로 보고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요번에 그 국정감사에서 검찰 대해 가지고 여러분 그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뭐 국정 뭐 그 수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보고를 했는데 뭐 이 사람은 나는 분명히 그 지검장한테 보고했는데,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집에 와서 그냥 뭐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건 보고가 아니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보고했냐 안 했냐, 왜 보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과정평가가 됩니다.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꼭 지켜야 될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고를 꼭 하게 돼 있어. 근데 왜 안 했어? 그러니까 넌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과정을 잘 지켰느냐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정말 제대로 된 결과냐인 거죠. 우리가 그전에 합리성 얘기하고 결정을 할 때 내용적 합리성을 정말 원하지만 이거를 결정을 하는 순간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기대는 것이 절차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내용적 합리성이에요. 평가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게 정답이었냐 아니었냐, 여러분이 시험 볼 경우에는 교수님이 채점을 해주니까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확연히 드러나. 그런데 정책의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많은 경우 이게 분명히 무슨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4대강 사업 그 결과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잘 몰라. 뭐 녹조가 많이 생겼다는데요. 그거는 뭐 다른 나라도 녹조가 많이 생겼대요. 뭐 이번 여름에 워낙 더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거 좋다고 했던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또 아닌 것도 같고 헷갈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게 정말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절차 제대로 밟았느냐, 요거는 분명히 드러나. 보고할 때 했느냐,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한 넘기지 않았냐, 요거는 분명히 드러나 있어. 요거는 적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하라는 대로 안 했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그 좀 웃지 못할 사건 하나.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올림픽 준비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온통 그냥 올림픽 하면서 이거 중요하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들은 얘기 중에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태릉 선수촌에 체력 측정하는 기계를 뭐 하나 새 거를 도입을 했답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운동 선수들 체력 측정하는 걸 뭐 이렇게 도입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도입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 잘 됐나 해가지고 이제 봤더니 한 번도 안 썼어.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최첨단 체력 측정 기계를, 올림픽 대비하라고 선수들 그 도움되라고 사온 기계를 한 번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안 썼을까? 선수들이 뭐 필요성을 못 느꼈나? 왜 이래 됐나? 알아봤더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기계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안 쓴 거야. 왜 안 썼을 것 같아요? 귀찮은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 개인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는 그 기계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나봐. 그러면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비싼 기계를 이렇게 망가뜨렸냐, 이 나쁜 놈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감사해서 걸리면 욕을 먹게 돼. 기계를 안 돌리면 고장은 안 나요, 당연히. 그런데 그 기계를 도대체 왜 갖다 놓은 겁니까? 선수들 체력 측정해가지고 운동 잘하라고 도와주라고 만들어 사온 거예요, 그 기계는. 괜히 자기가 운동선수들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 기계를 열심히 쓰자라고 하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고장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만 나중에 감사에 걸려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고장이 나더라도 많이 써가지고 선수들의 체력이, 실력이 향상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해요. 그런데 평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서 절차 측면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 절차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도 못 쓰게 하고 그냥 가만히 모셔두고 고장은 안 났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내가 들었어. 이게 이제 과정평가, 그 다음에 결과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가 조금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특히 이제 결과평가 관련해서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남았는데 그거 마저 하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